네, 이번에 이제 번역 입문 3차 시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뭐 했었죠? 그렇죠. 가능성과 불가능성. 번역은 정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라는 충돌을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에서 상대적 번역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뭐 번역이 완벽하게 ST와 동일하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또 이제 뭐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전달을 못하는 거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ST의 어떤 의도를 TT에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주는 데는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상대적 번역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번역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번역의 과정. 번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번역이 뭐가 들어있는가? 자, 그러면 아빠 오늘 이번 강의 번역 이해에서 선생님이 제가 계속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A 언어를 B 언어로 번역하거나 B 언어를 A 언어로 번역할 때 우리가 가운데 뭘 넣는다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넣는다 그랬죠. A에서 B, B에서 A로 번역합니다라는 이 화살표가 우리는 행동하는, 수행하는 번역이라고 그랬죠. 번역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 화살표라고 했는데, 이 화살표를 이해하는 것이 번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 화살표의 절차적인 문제, 1단계 스텝 바이 스텝이죠. 한 걸음씩 가는데 어떤 절차적인 과정을 거치는지 이 화살표의 절차적 논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3차시까지 듣고 나면 A 언어에서 B로 가는 이 화살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번역이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출발 텍스트로, ST죠. 출발 텍스트로부터 가능한 한 등가의, 의미적인 등가라 그랬죠. 의미적인 등가의 도착 텍스트로 전하는 것, TT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 원본의 내용적, 문체적 이해를 전제로 하는 텍스트 가공 과정이다. 즉,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이해예요. 이해. 이 이해가 안 되면 번역이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기억나시죠? 한국어를 여러분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 여러분들은 좋아하고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번역 중에서 제일 거짓말이 많은 번역이 이 번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자, 이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번역이 되는 것은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에서 가장 좋은 번역은 A 언어, 여러분 나라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 이때는 A 언어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역을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역을 하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번안이 된다 그랬어요. 번역가의 주관적인 경향이 들어가고 사고가 들어가고 의지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텍스트 가공 과정 동시에 텍스트의 재언어화 과정이다. 재언어화. A 언어를 B 언어로 다시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번역 행위는 그 자체적으로 분절되는 과정이며, 그렇죠? 단계가 있죠. 이해가 있고, 이해를 해서 거기서 어떤 의미적인 내용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다시 B 언어로 다시 재구성하는 걸 만들어지겠죠. 자, 이 과정에 두 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자, 그 하나는 뭐예요? 번역사가 출발을 텍스트에서 자신의 의미와 의도에 따라 분석하는 거. ST를 분석해서 이해해가는 거. 이해 단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번역사가 의사소통의 등거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과 문체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출발 텍스트를 도착 텍스트로 바꾸는 거. 자, 이것을 언어적 재구성 단계 또는 재표현의 단계라고 해서 이야기한다. 이처럼 번역의 과정을 두 개의 단계로 정리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관점이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이해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렇죠. A 언어를 B 언어로 재구성하는 단계.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번역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왔던 셀레스코비치가 또 나왔어요. 자, 셀레스코비치는 한 언어로 표현된 텍스트를 해석해서 그 해석, 이해 플러스 분석. 무슨 분석? 의미를 분석하는 거. 자, 동일한 현실성이 느껴지도록 현실성이 느껴지는 거 뭐예요? 등가. 의미를 전달하는 것 뭐예요? 재구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다. 핵심이라고 셀레스코비치가 지적을 한 거예요. 텍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이해한다는 건 뭐죠? 언어적인 뜻과 인지적인 보완소 간의 결합으로 소리 혹은 글자의 연속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남산타워 아시죠? 여러분들 서울 한가운데 이제 산이 있고 그 위에 남산타워 이렇게 있잖아요. 자, 남산타워라는 단어를 갖고 갑시다. 자, 남산타워라는 언어적인 뜻은 뭐죠? 서울 명동 앞에 있는 앞산 이름이 남산이고요. 남산에 뭐가 있어요? 타워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거예요. 나무 같네요.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언어적인 뜻이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남산 타워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인지적 보완소라는 게 있어요. 인지적 보완소는 이 남산 타워 안에 있는 지식이에요. 이 남산 타워가 담고 있는 지식. 자, 남산 타워는 그냥 남산 타워, 그 산에 있는 그냥 타워가 아니고, 자, 서울의 야경을 대표하죠. 또 연인들의 약속의 장소이기도 하죠.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열쇠도 이렇게 걸어놓고 많이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남산타워라는 글자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언어적인 뜻이라면 이 장소를 가보고 이 장소에서 느껴지는 것, 단순히 그냥 서울 한가운데 있는 산이 아니라 서울 한가운데 그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조금의 여유의 공간, 힐링의 공간으로서의 그런 남산 타워의 이미지, 이것은 사실 뭐예요? 인지적 보완소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 즉 인지적 보완소는 한 개인이 자신의 체험, 자기가 직접 가보고 느끼는 거, 또 언어, 그리고 자신만의 깊은 사고를 통해서 습득하는 개념적인 지식과 정서적인 지식의 총체를 우리가 인지적 보완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번역자는 단순히 언어의 의미, 단어의 뜻만 가지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험적인 지식, 또 그것에 대한 정서적인 지식을 이 번역에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떤 텍스트를 보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 언어적인 뜻으로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인지적 보완소,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감정적 또 체험적 지식,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셀레스코비치와 르드레르를 중심으로 한 이런 해석학 이론에 의하면 이 번역의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와 탈언어화, 재표현. 자, 탈언어화라는 것은
이해를 통해서 언어를 벗겨낸다는 소리죠. 의미는 언어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한국어의 옷을 입고 한국어의 의미로 살아가거나 영어의 옷을 입고 영어의 의미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탈언어화라는 것은 언어의 옷을 벗겨놓으면 그 의미, 알맹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통해서 그것을 탈언어화, 언어에서 벗겨내고, 언어에서 벗겨내면 당연히 뭐도 같이 벗겨져. 문화도 탈문화화가 일어나겠죠. 거기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입혀주는 재언어화의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셀레스코비치가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런 기본적인 번역 과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카데라는 사람의 카데의 번역 과정인데, 이 카데의 번역 과정은 사실은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번역가는 그 가운데에서 수신자이면서 새로운 발신자로서 활동하는 역할, 즉 의사소통에서 참여자로서의 번역자. 자, 의사소통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발신자, 수신자만 있어야 되는 의사소통 과정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통역사 또는 번역사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번역사와 통역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A 언어의 수신자이면서 B 언어의 발신자가 되고, B 언어의 수신자이면서 A 언어의 발신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사의 관점이라기보다는 텍스트 생산의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의사소통 텍스트의 생산이라는 기본 원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ST를 만들어내는 샌더가 있어요. ST를 만들어내는 샌더가 있으면 ST 출발 언어가 만들어졌겠죠. 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텍스트를 수신해서 기호를 전환해서 다시 샌더 B 언어의 발신자의 역할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도착하게, BTT 텍스트를 도착하게 만들어주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바로 번역가, 트랜슬레이터가 되겠죠.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번역 과정을 설명하는, 번역 과정은 A라는 샌더가 ST를 생산하게 되고, 그러면 B라는 번역가가 또는 통역자가 그 ST를 받아들여서 바꿔서 다시 TT의 발신자가 되고, TT 텍스트가 전달이 돼서 수신자가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을 놓고 번역의 과정, 통역의 과정을 설명을 했던 것이 카데의 번역 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요, 발신자와 출발 텍스트의 수신자인 번역사의 관계가 있고요, 또 기호 전환자로서의 번역사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사가 샌더가 돼서 발신자가 돼서 수신자에게 TT를 전달하는 그 세 번째 단계가 있죠. 자, 이렇게 3단계의 소통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 게 카데의 번역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나이다라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통번역 공부하다 보면 이 나이다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번역을 공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 많이 나와요. 나이다는 특히 앞에서 우리 배웠던 기능주의, 스코포스 이론을 정립시킨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이다의 번역 과정인데요. 자, 나이다는 번역 과정을 분석과 종합의 과정으로 보고 아래와 같은 형태를 만들었다. 자, 이것은요, 번역사가 표준 구조의 집합에서 다른 표준 구조의 집합으로 직접 가지 않고, 그렇죠? A 언어의 표준 구조에서 B 언어의 표준 구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더 번거로운 우회, 즉 분석 전이 재구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이다는 역동적 등가성을 찾을 수 있는 번역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발 텍스트를 분석하는 1단계와 이것을 트랜스퍼, 거기에서 문화를 벗겨내고 다시 문화를 입히는 전이 단계, 그리고 제3의 재구성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것은요, 사실 나이다가 처음에 이런 번역 과정을 설명할 때는 당연히 번역 가능성을 주장하고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의 개념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나이다의 번역 과정은 사실은 이 이후에 좀 많이 변화를 해서 이제 어떤 표층 구조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은 사라지고 오히려 뭘로 그쵸,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능주의적인 개념으로 많이 대표되고 있습니다. 자, 번역은 정보 처리의 심리적 과정이다. 자, 번역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이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다가 이렇게 번역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트랜스퍼, 전이 과정을 가운데다 집어넣었던 것은 그 번역은 심리적인 처리 과정이고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런 번역 과정은 어디까지나 도식적으로 우리가 그리니까 화살표로 그려지는 거지, 사실은 번역사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보이지 않는 화살표인 거예요. 자, 번역사가 번역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번역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결코 이렇게 선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는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이고요. 그럼으로써 정보 처리의 심리학적 영역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자, 이런 번역 과정을 일련의 단계적 과정과 각 단계별 서로 작용하는 쌍방향의 어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는 역할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번역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표층과 표층의 구조가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번역 안에 있는 더 깊은 심층적 구조들이 있고, 거기에는 단순히 언어적인 심층적, 의미적 구조로서의 심층 구조뿐만 아니라 문화와 언어와 텍스트라는 그런 단계의 깊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은 일련의 과정과 단계별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단선이라는 거, 단층의 게 아니라 복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번역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신 것이 이 다층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번역사는 출발 텍스트를 입수해서 읽고 이해한 다음에 그냥 도착 텍스트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착 텍스트로 재표현한 일련의 단계별 과정만을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각 단계별로 문장론적, 의미론적, 화용적 분석, 그리고 종합을 거듭하면서 각 다양한 층위에서 이해와 전이와 재구성을 하게 된다. 즉 사회언어학적인 면에서 또는 화용적인 면에서 또는 의미론적인 면에서 어휘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또 문학번역 같은 경우는 예술적인 면까지, 또 심리적인 변화의 묘사에까지, 또 문체적인 것까지 다루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의미를 A 언어에서 B 언어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살표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단계적 구조도 가지고 있지만 다층적 구조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단선으로 그릴 수 있는,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 번역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한 것 같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이베르트의 번역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노이베르트 역시 번역은 일종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려할 게 많다 적다? 여러 가지 많이 있다. 종합적인 어떤 요소의 결합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번역사는 의미론, 구문론, 텍스트 및 화용론 분야를 역동적으로 매치시켜서 하나의 통합된 도착어를 만들어낸다. 자, 여기에 자꾸 이렇게 언어학적인 어떤 요소들만 이야기를 하죠.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부분 이때의 어떤 번역학이나 통역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언어학적인 범주 안에서 다루어지게 돼요. 자, 이 이후로
문학적인 범주, 비교문학적인 범주들도 들어오고요. 또 의사소통도 들어오고요. 다양한 어떤 범주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지금 이야기하는 범주, 언어학적인 범주 이상의 더 큰 범주로도 현대 언어학에서, 현대 번역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도착 텍스트로는 번역 과정의 결과물로서 설명해야 되고 번역을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결론은 제임스 홈즈의 유명한 매핑 시어리라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결론적인 개념에서 제임스 홈즈의 번역에 대한 유명한 번역에 대한 개념이 있죠. 매핑 시어리라는 거예요. 매핑 시어리라는 게 뭐죠? 매핑이라는 것은 지도인데 무슨 말이냐면 번역은 문장, 단어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 장면, 머릿속에 그려진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서 A 언어를 읽고 그 그림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 그림을 B 언어로 다시 재현해내는 것.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문법이 어떻다, 어휘가 어떻다, 의미적인 표층 구조, 심층 구조가 어떻다 이게 아니고 모든 종합적인 지식과 요구를 합쳐서 하나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매핑,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을 그대로 다른 언어로 구현해내는 거.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번역이 단층적인 선적인 구조, 절차적인 구조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종합적이고 공감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장을 번역하고 있는 동안 번역사의 머릿속에서는 자, 매핑 시어리에 대한 얘기예요. 번역사의 머릿속에서는 출발 텍스트의 지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출발 언어, ST를 읽고 ST를 통해서 번역사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길이 어떻게 있고, 나무가 어떻게 서 있고, 자, 여기 사람이 어떻게 있고, 자, 이런 그림을 그리기, 이와 동시에 자신이 도착어로, 자, 이 그림을 도착어, TT로 어떻게 해요? 기술해내고자 하는 도착 텍스트에 대한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만약 연속적인 번역을 할 때에도 이런 구조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해야 될 각 문장은 출발 텍스트의 문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출발 텍스트가 그려주는 지도와 도착 텍스트의 지도가 얼마나 동일하게 비슷하게 그려지느냐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 과정의 삼각형인데, 자, 이것을 좀 하나의 어떤 쉬운 모델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번역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모델,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 삼각형의 모델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 이미 다 이야기했던 이해, 의미 도출, 재표현이라는 기본적인 3단계 표현인데요. 자, 보세요. ST가 존재를 해요. 여기 ST는 SL로 만들어져 있겠죠. 또 SC에 의해서 소스 컬처에 의해서 지식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자, 이것을 여기에서 뭘 찾아내요? 의미 표현을 찾아내서 탈언어화라고 했죠. A 언어, 이게 A 언어예요. A 언어의 옷을 벗겨내면 의미라는 순수한 미닝이 나와요. 센스가 나오죠. 자, 이 개념 의미가 나오면 이것에다가 자, 목표 텍스트로 가기 위한 TC의 개념, TC와 TL, 그렇죠? 타겟 랭귀지, 타겟 컬처, 그래서 끝내 타겟 TT까지 이렇게 재표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이것을 1단계 이해의 과정, 그리고 1단계 이해의 과정, 2단계 의미 도출의 과정, 3단계 재언어화, 재표현의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단계입니다. 자, 우선 번역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읽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읽기 단계에서부터는 읽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해를 요구하는 거죠. 이해를 위한 움직임,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사의 머릿속에는 번역이 시작되고 있다. 읽기는 텍스트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상적인 기반을 제공해 준다. 텍스트의 수용자인 번역사는, 그쵸? ST를 가장 먼저 수용하는 사람은
그렇죠. 번역자가 되겠죠. 번역자. 번역자는 S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들어가요. 그리고 TT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TT의 공급자이면서 ST의 수용자의 입장. 아까 카드의 그 번역 방법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용인 번역사는 읽기를 하는 동안에 텍스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지적 보완소, 즉 여러 가지 감정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들을 체계를 총동원해서 이해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등가를 찾기 위한 의미 기준들을 마련하게 된다. 자, 이것이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1단계에서는 독자들은 대개 읽기를 하는 동안에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을 끌어내면서 읽고 있는 텍스트의 이해에 필요한 정보를 동원하고요. 물론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읽기 전략이라든지 읽기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것은 기본 과정은 동일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그란데는 읽기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읽기에서 점차 텍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바탕으로 읽기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소설책을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짜리 소설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읽어갈 때 이 초기 단계에서는요. 어떤 지식을 사용하느냐? 이 책에서 준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자의 개념 머릿속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책이 30페이지, 50페이지, 70페이지, 100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점점 뒤의 내용은 앞에서 공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읽기에서 점차 텍스트가 제공한 읽기에서 기본적으로 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점점 이 텍스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읽기로 넘어간다라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독자와 텍스트의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텍스트의 전체적인 이해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독자는 텍스트에 담겨 있는 의미를 다양한 단계를 통해서 선형적인 게 아니라 선적인 구조가 아니라 입체적인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해석하고, 자, 이것은 일반적인 독자가 아니라 번역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즉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앞의 텍스트와 뒤의 텍스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결과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분석해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독자는 사실 이런 구조적인 이해와 설득을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번역자는 이것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계 있죠, 시계. 시계를 고치기 위해서 풀었어요. 안에 부속품을 다 꺼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시계를 수십 년 동안 고친 전문가라도요, 이걸 풀면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진열을 하죠.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놔줘야지 그냥 비슷한 물건들끼리 모아놓으면 나중에 조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치고 나면 뭐만 남아요? 고치고 나면 분명히 거기에서 나사를 10개를 풀었는데 다 고치고 다 만들고 났는데 나사가 3개가 남아. 어디서 빠졌는지를 몰라. 왜 그래요? 그쵸. 그것들이 어떻게 재조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항상 그래서 일반적인 독자가 아니라 번역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이 재구성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만을 바탕으로 한 이해는 자칫 주관적인 해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사의 개인적인 지식,
독자라면 개인적인 지식으로 고개 끄덕거리고 나가면 되지만 번역사라면 개인적인 지식이 정말 객관성이 있는 정보인지를 확인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동적인 등가성을 갖춘 도착 텍스트를 생산하려면 텍스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 이해와 해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즉 나의 경험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제공해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의미 도출이에요. 두 번째 단계 의미 도출. 노드는 이 독자를 수용자로 표현하면서 자, 의미 도출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수용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수용자를 위한 의미를 수용자를 위해 의미 있게 만들어진 것이 이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수용자를 고려하고 만들어진 거죠. 텍스트에 의해서 제공된 똑같은 언어 자료에서도 수용자마다 텍스트가 수용자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지만 그런데 수용자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텍스트의 의미가 똑같이 전달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의미를 정하는 것은 그 수용자의 경험과 인지적 보완서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는 수용자의 수만큼이나 많은 베리에이션을 가질 수 있어요. 다양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의미적인 차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텍스트 읽기와 이해 과정이 지극히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데 번역사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작업의 어떤 기본을 틀을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게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도 도출해서 의미라는 것은 언어적 차원이 아닌 문맥 속의 의미, 텍스트 차원의 의미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 문장의 구조적 의미만을 찾아가다 보면 진짜 그 맥락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번역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여러분 나라 말을 B 언어를 A 언어 여러분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데서 선생님이 거짓말이 많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이해할 때 뭘 이해해요? 언어적 차원의 의미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맥락에 있는 의미, 텍스트 차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번역에 뭐가 한계가 많더라. 번역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단어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내용, 즉 텍스트의 의미를 번역하는 것이다. 번역자의 단어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번역자는 번역 과정의 단계를 이해한 후에 번역어인 한국어로 한국어답게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세 번째 단계는 그렇죠. 재표현 단계였어요. 자, 재표현 단계는 일단 자유자재로 표현한다는 말은 번역 작업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유창성 있게 자연스럽게 라는 어떤 제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꼬이거나 재언어화 과정에서 번역 투가 많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번역 중에 이런 번역이 있어요. 한국어를요. 여러분의 모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이 TT를 여러분 나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여러분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번역했어요. 여러분들이 번역했고 베트남 친구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베트남 친구가 뭐라 그래요? 너 우리말 다 잊어버렸어? 베트남어 다 벌써 잊어버린 거야? 야, 너 이거 베트남어 맞아? 난 이거 이해 못하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는 번역 투, 한국어다운 베트남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국어스러운 베트남어를 많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어스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들은 못 느껴요. 왜 못 느껴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느껴요. 하지만 여러분의 텍스트를 읽은 여러분의 친구들은 베트남어답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 표를 던질 겁니다.
번역사의 번역물은 읽히기 위한 것이므로 번역사는 주어진 텍스트가 다른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은 기본적인 임무이고 여기에 표현해낼 뿐만 아니라 그 독자들이 자연스럽고 만족할 수 있도록 쓰여져야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번역, 통역은 서비스니까. 서비스는 편리함을 주어야 되고 만족스러움을 주어야 서비스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자가 과연 자신이 번역한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번역사로서 번역을 했는데 독자가 과연 어떻게 이해할까? 재구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독자가 되어서 이 텍스트를 수용하는 겁니다. 번역사는 번역을 하는 트랜스퍼의 입장에서 어디에서 끝나요? 제일 마지막에 번역사의 입장은 독자로서 끝나야 돼요. 독자가 되어서 독자를 출발 텍스트에서 보다가 더 가깝게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출발어 텍스트보다 더 가깝게 접근시킬 수 있는 도착 텍스트를 읽게 될 독자층은 어떠한 지적 수준이 있는지. 자, 이거 뭐예요? 독자 정의. 독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그 독자, 내 텍스트를 읽을 사람, 이 독자들이라면 이 텍스트를, 내가 번역한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거야 라고 내가 그 입장에서 노력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것만이 뭐예요? 이것만이 번역사의 진정한 마지막 단계를 구성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구성 단계에서는 그런 까닭에 번역사는 자신이 번역한 텍스트가 과연 어느 독자층을, 자, 계속 이야기해요. 독자 정의라고 그랬어요. 독자 정의가 없는 번역은 번역이 아니에요. 자, 독자층을 겨냥하고 있는가를 예측하고 그와 동시에 독자층의 텍스트에 대한 기대 지평과 이해도를 번역 방법론에 투영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독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정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번역을 하는데 내가 번역하는 방법에 이것을 그대로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번역사가 독자층을 의식하면서 도착어 표현과 TT의 표현과 TC 문화에 상응하는 번역을 제대로 해내려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해당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유창성 있는 뭘 만들어요? TT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의 독자가 여러분의 번역을 쉽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표현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번역된 텍스트를 읽게 될 독자층을 고려한 표현을 선택해 주는 것이고요. 번역은 어디까지나 의사소통의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의미가 전달되어야만 번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의 선택 문제는 번역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번역은 뭐냐? 번역은 번역자의 표현에 대한 선택이다. 자, 번역은 앞에서 우리가 번역은 등가다, 번역은 뭐다, A 언어에서 B 언어로 바꾸는 거다, 뭐 다 이야기했지만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번역은 번역사가 가진 여러 가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 내가 왜 이 표현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고려했기 때문에, 독자를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독자를 정의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번역가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출발 텍스트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러운 표현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여러분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데서 자신 있다고 하지만 이 출발 텍스트를 이해하는 정도가 완벽하지 않다면 그 번역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세요. 이해에서 100% 이해를 했다면 도착, TT를 만들 때 이 100% 중에서 80%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 단계에서 ST에 대한 이해에서 80%를 했다면
도착해서 이미 이것은 80%가 아니고 60에서 60%보다 더 낮은 번역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이해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TT 번역의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 표현에 대해서요. 최정화 선생님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제의식의 결여, 도착어의 전문 용어의 인지 부족 등은 번역자라 하여금 장황한 번역을 생산할 수 있다. 마지막에 TT 문장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장황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성 없는 문장의 구성. 단어를 잘 모르고 표현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문장이 중원, 부원 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번역사에게 배경 지식은 이해의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제 표현의 단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료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의료 번역의 의료 행위나 의료 용어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정 통역을 한다 그러면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와 행동 그리고 법률 용어 상식 정도는 이미 알고 있어야 번역 재구성 단계 또 이해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번역의 이해 세 번째 3차 시를 강의를 다 끝냈습니다. 평가하기 문제 제가 3개를 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들었다면 이 문제를 풀고 이해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신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풀어보셨죠?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00점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9문제 1, 2, 3차 시에서 모두 다 만점을 받았으리라고 기대하고요. 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